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내 집 하나 장만했는데 대출 갚아가면서 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아니면 이 집값에 중과세를 때리겠다고? 어느 정당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또 부동산 시장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좀 정확하게 어떻게 좀 보세요, 교수님은? 예, 저는 정책적 힘으로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리고 네. 정책적 힘과 함께 그래서 일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공통적인 지금 사회 문제예요. 모든 국가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이 내 집 장만이 열망이고 꿈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네. 국가가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책 자금이나 정책 금리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양했고 그랬는데 이제 자가 보유율이 50%가 넘어간 국가, 이런 국가들은 집값을 함부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폭격으로 전소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하나 있었던 게 다 날아갔어. 이런 국민들과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태어났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도 이제 시집장가 가서 집이 필요한데 하는 세력이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의 정치가들은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내 집 하나 장만해 줘야지만 정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내 집장만 잡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어요. 싸게 대출해 준다든가 중도금 상환을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정부가 개런티 해준다든가. 그리고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영국의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모기지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서 세일즈할 수 있도록 룸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그 금융기법이 발달된 선진금융회사가 지원하는 트랙들, 이걸 통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자가 보유율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는 집값을 못 떨어뜨리는 거예요. 집값이 급격히 올라서 런던이나 대표적인 영국의 핫플레이스 지역이 너무 집값이 비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가 보유율이 50% 넘어가니까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내 집 하나 장만했는데 대출 갚아가면서 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아니면 이 집값에 중과세를 때리겠다고? 어느 정당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교수님, 집 없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이 사람 집을 떨어뜨려서 그걸 사는 그거보다도 나도 집을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뭔가 정책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 같은 걸 건설하죠. 거기에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그냥 민간주택이든 간에 거기를 싸게 분양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내 집 생겼네.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늦게 내 집 장만할 사람들을 일부 지원하고, 그리고 원래 집 있는 사람들은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러니 계속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그래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결국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인데 이들의 어떤 민심을 어긋나면서까지 정치권이 그 반대 행보를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특례 모기지론이죠. 금리도 반토막 이하로, 그 다음에 기간도 상당하고, 기존의 부채 한도와 상관없고, 야, 진짜 특례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지난 한 2, 3년 동안 영끌로 마지막에 상투 잡은 사람들, 지금 후회하면서 나 30% 싸게 팔 테니 누가 좀 사주세요 할 때 그 물량 받아주세요. 그래서 특례로 빌려준 거고, 그랬더니 급매물 다 소진됐죠. 그리고 특례에 대해서 이제 진짜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야, 저 정도 조건이면 9억 이하의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건 우리가 사면 되겠는데? 조건 좋은데? 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방 막아버렸고, 그런 실거래가가 찍히면서 슬슬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건은 진짜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부동산을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 다음에 2, 4분기 지났더니 갑자기 역전세부터 깡통 전세 이슈가 딱 터지니까 이름은 그렇게 안 붙였지만
특례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또 나왔어요. 아, 네. 역전세 또 완화를 좀 예. 시켜줬죠. 이것도 또 해결을 해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년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정책적 수단으로 부동산을 부풀리는 것까지는 정부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막는다. 네, 미국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그렇게 행보를 하겠다는 한다는 거죠. 네. 제가 근데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주택 가격이 이제 계속 내려간다면 그것 또한 또 어떤 경제 문제가 좀 생길 염려는 좀 없나요? 그럼요. 사실 이게 좀 또 집 없는 분들 정말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어느 국회의원분들이 그냥 슬로건이에요. 설마 그럴 생각이 있다고 전 생각하진 않는데 슬로건을 뭐라고 하시냐면 반값 아파트 만들겠다. 이게 아니 기분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 반값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야, 내가 집 사기 쉬워지겠다가 아니고요. 내 일자리부터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게 디플레이션이죠. 그게 실제. 그렇죠. 내 일자리가 먼저 없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경제 기본 상식이에요. 제가 뭐 부동산을 무조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학자 100명이 모였을 때 100명이 다 동의하는 게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다 무서워해요. 왜 그 교수님 부동산 같은 실물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걸 왜 무서워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확정적인 어떤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생기느냐? 소비를 자꾸 미루죠. 투자를 자꾸 미뤄요. 그럼 소비 올해 할 거 내년에 하고 이번 달에 할 거 다음 달에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의 재고는 더 쌓여요. 그럼 기업이 야 이거 큰일 났네 빨리 털어야겠다 하면서 진짜 가격을 더 낮추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커봐 싸졌네 야 한 달 뒤에 더 사자 지금 말고 한 달 뒤에 사자 자꾸 미뤄요. 그러면 결국 기업은 사업을 접는 거예요. 야 미안하지만 너 나가라 애들 내보내고 고용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일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250만 개인데 건설 부동산이에요. 건설 부동산 경기를 제가 무슨 엄청나게 거품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견실하게 성장만 하면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좋은 주거단지도 생겨요. 그런 건데 그동안 너무 부스트를 켜서 문제가 너무 있던 급하게 거죠.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 시내 한 2013년, 14년도만 하더라도 4억대, 5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요. 마포만 보더라도 그랬는데 지금 한 7, 8년이 지났는데 네, 이제는 좀 내려가서 10억대가 좀 보이긴 하는데 거의 10억대죠. 10억도 예, 아니고. 10억대, 13억에서 15억대 네. 위치 좋은 데는 더 높고요. 이제 그게 평균 중위 가격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오른 그 금액만큼 우리 소득은 또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굉장히 집을 여전히 서울 집은 사기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어떻게 좀 내려갈 여지는 없나요? 아니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늘 같은 지론자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그러니까 선망에 맞이하는 지역은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외진고시라든가 너무 교외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완공 후에 미분양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더 늘어가고 있어요. 만 건이 저는- 넘었죠. 예, 지금. 만 건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딱 뚜렷이 계속 구분될 것 같아요. 어제 발표된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서울은 다시 증여 숫자가 급격히 줄었어요. 딱 봤더니 옛날에는 현금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부동산으로 물려주면 일단 세금에서 이제 세이브하는 비율이 좀 좋고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그렇죠. 증여세율로 이렇게 돌렸었던 거죠. 맞아. 네, 예. 종부세라는 어떤 보유세금이 너무 높았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금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애한테 그냥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부동산이 결국 가지고 있으면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 아닌 확신이 있으니, 야, 아버지가 그냥 아파트로 물려줄 테니까 너 살다가 너 그거 오르면 그걸로 너도 저거 해라. 이렇게 이제 증여를 많이 했는데 요즘 서울은 증여가 줄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다시 매매시장 사니까 야 내가 들고 있다가 잘 팔아서 나중에 애한테도 그때 상황 바뀌면 그때 주던지 이런 시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인천, 제주, 부산, 그 다음에 충북 일부 지역은 증여가 더 올라갔어요. 너무 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이렇게 쌀 때 증여하는 게
세금 또 혜택이 또 좋아지잖아요.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고 그 시장에 그 물건 가진 사람들조차도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이걸 보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독자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있으시거든요. 지금 이 시점 어떻게 그 무주택자 혹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매수할 타임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그 예전에 한번 어느 방송에서 그 앞으로 이제 부동산 좀 좋게 봅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마 반년 단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은 한 번 사면요 평균 그 부동산을 홀드하고 있는 기간이 10년 8개월 정도 돼요. 평균이요? 네. 굉장히 오래. 네, 오래되죠. 물론 이제 지방까지 합쳐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주식처럼 반년 뒤에 올랐다고 팔고 다시 반년 뒤에 낮아졌다고 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를 판단하실 때 지금이 저점입니다가 아니라 지금이 내가 이 정도 자금이면 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너무 무리한 대출 아니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 만한 어떤 실거주 목적이나 어떤 사용 목적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라고 두 개가 마주치면 무조건 사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제 오랜 지론이고요. 마치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타이밍적으로 저가니까 사야겠다라고 한 분들 중에는 한 번도 태어나서 그 동네 사기 전까지 안 가봤던 동네 광역시나 지방의 광역시급에 어디 저가 아파트 샀다가 지금 낭패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이 그랬죠. 네. 대거 우리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출근해서 탕비실에서 커피 내리고 잠깐 커피 마시다 보면 누가 그 사이에 집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지방 투자, 왜냐면 갭이 좀 작은 그러니까요. 데가 지방이었으니까 그런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최대리가 우리 A팀 최대리 전주에 아파트 사왔다며. 그래서 뭐야? 그럼 얼마에? 그러면 이제 나만 집 없는 사람 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주 저 끝에 이상한 것도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강릉시인데 마른 강릉시면 여기 강릉시가 아니야. 그런 동네 가서 또 이건 뭐 나중에 휴양지니까 누가 뭐 월세로 에어비앤비에 내놔도 되고 뭐 가만히서 또 속아 사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발목 잡히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제가 실수요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에 엄청 좋은 점이 뭐예요? 최악의 경우 들어가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전세 어디 살고 있었고 거긴 내가 전세를 따로 주고 있었는데 최악의 경우 생겼네. 들어가 내가 살지 뭐 하면 아주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들어가 살 수 없는데 사놓고 거기 텅텅 비어서 지금 큰일이고 저도 지금 대출을 그래서 어머니한테 빌려서 급하게 처리는 했는데 이제 이러면 곡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실거주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 들어가 살 수가 있고 내가 너무 무리한 모기지를 땡기지 않는 범위면 지금 사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이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이런 지역 좀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서울을 이렇게 봤었을 때요. 동남권이 다 핫하죠. 네네. 이미 여기서부터 뭐니 다 지금 올라왔죠. 네. 그리고 서인구는 서인구. 지금 핫하죠. 그냥 반도체,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 클러스터로.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오히려 소송도 있었어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라는 거 발표하기 딱 일주일 전에 부동산 계약을 한 건데 너 알고 산 거지 사기꾼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억울하니까 위약금 물기 싫으니까. 그래서 뭐 1억씩 바로 오르고 그럴 정도로 거기가 그렇고 판교는 점점 지금 번성하는 도시로 하나가 잡혔고 그 다음에 남양주 지역이 또 지금 또 새로운 특화단지 조성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권 지역이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우리 서울이지만 그 서울의 강북쪽에 뭐라고 할까요? 도봉구, 성북동, 그 다음에 그 노원구 이쪽은 이쪽은 오히려 좀 지금 특별히 더 추가적인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 그쪽으로는 그렇죠. 온기가 조금 아직 안 가더라고요. 퍼진 거야. 온기가 이렇게 지역 간 차별화가 되는 이유는 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핫플레이스가 차별화되는 이유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좀 상황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핫플레이스로 따지면 압구정하고 뭐 반포나 여의도도 하나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항상 재건축, 재개발이 개포, 반포, 압구정 이쪽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긴 벌써 상당히 올라간 데가 많은데 여의도는 지금 여기서도 슬쩍 보이지만 저게 언제적 거야 하는 아파트가 질비하잖아요. 삼익부터 해서 뭐 시범 아파트부터 해서 여기는 왜 또 저거 아직 덜 개발이 됐느냐? 계속 부동산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사님은 동의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이에요. 아, 네, 그렇죠. 아니 원래 도시계획 정책에 그렇죠. 따라서 예, 이게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시기가. 맞아요. 그럼 여의도는 왜 정책이 뒷순위였냐? 지역구 의원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음. 강남구를 지역구 의원으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거기 압구정, 개포, 반포 이런 자기 동네 지역 아니면 잠실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 뭐 올림픽 선수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메저리티예요. 다수. 그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 언제 할 건데요? 우리 규제 언제 풀 건데요? 거기 답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당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발과 관련된 어떤 권한 가지고 있는 시장 불러가지고 시장님 점심 좀 합시다. 그래서 계속 시장을 괴롭혀. 그러니까 시장도 아우 저 또 찾아왔어. 야 뭐라도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여의도는 지역구가 어디예요? 영등포잖아요. 영등포구죠. 네. 영등포는 여의도만 고소득이지. 그렇죠. 나머지는 저쪽 그 우리 이 강 건너 이쪽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쪽 그 영등포 구청 있는데. 네, 중공업 지역 물레 이런. 네, 맞아요. 물레동 근처. 음. 여기는 사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거주자가 별로 없죠. 다 상업지구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선 영등포 구의 국회의원이 여길 중심으로 표심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표심이 저쪽에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도 이걸 내가 대통령이나 시장 만나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 대리인이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투자를 할 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해서 힘을 써줄 사람인지, 그럴 유인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직도 개발의 개자도 안 떠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역들, 이제 약간 이제 그 중저가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는 좀 표현이 이것도 거칩니다만 그냥 사실을 말씀드려야지 뭐 제가 오늘 뭐 가모니설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요. 네네. 가격이 왕창 떨어져야 그래야 개발이 마진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설프게 뭐 1층 상가에 2층 뭐 다세대 주택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 매입할 때 10억, 10억 줘야 된다? 그런 데는 건설회사가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매입 자체가. 야, 그러니 그냥 차라리 더 낙후되는 게 도시가 확실히 그 갭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네. 뭐 제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욕은 먹겠죠. 아니 저희 또 구독자분들의 또 이게 지식이 또 굉장히 네. 상당하시거든요. 저는 항상 욕 욕만 겁니다. 먹고 삽니다. 100세 살겠어요. 아 근데 교수님 보니까 정치경제학 쪽으로 전공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경제 흐름을 정치학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네. 부동산 얘기할 때만 정책과 정치를 좀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원래 그 KDI 했을 때 네. 신산업 육성을 많이 그걸 했었어요. 산업 쪽으로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 더 했던 게 그 지역 균형 발전. 특정 정권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잡잖아요. 그때 마침 뭐 팀장 보직 달면서 그 일을 총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계획. 네. 예, 그래서 뭐 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송도 비슷한 거 만들거나 지금도 모 지자체에 2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해서 이제 그래서 부동산을 좀 알게 된 거고 산업은 14개 시도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짜는데 이 14개 시도의 주력 산업이 다 달라요. 어딘 반도체, 어딘 조선, 어딘 의료,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스코프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식하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혹시 그럼 지금 상황이 네. 이제 동남권에 온기가 있는데 아직 이제 노도강 쪽이나 다른 지역에는 아직은 좀 덜 왔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온기가 퍼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좀 1년, 2년 유지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상태로 유지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지역 간 차별화가 계속
네. 진행이 된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이라는 건요. 네네.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목을 변경하는 것도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라는 건 관이 정해요. 그리고 관에서는 그런 걸 도시계획이라는 뭐 10년 단위 계획이나 큰 마스터 플랜 아래서 수립합니다. 그럴 때 철저히 객관성만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데는 없어요. 나름대로 위정자의 비전도 있을 수 있고 철학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득표도 고려 안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의 대상으로 뭔가 개발 이슈들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좀 들썩들썩하게 하는 범주에 해당되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그 경합 지역들. 이쪽으로도 투표를 했다가 국회의원이 이쪽으로도 당선되는 이런 경합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슈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 경합 지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한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아, 예. 네네네. 그래서 그랜드 한강 프로젝트인가 르네상스 프로젝트인가 네네. 그게 나온 게 예전 오세훈 서울시장에서부터 그렇죠. 시작됐던 뭐 거죠. 그분 개인 철학도 들어간 거지만 당의 입장에서도 부담되지 않는 정책이니까 본인이 당연히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상암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하고 싶었던 거는 뭐 100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타워 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는 결국 안 됐죠. 지금도 그 터는 공터로 있는데 공터로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또 상암역 핫했거든요. 이야, 네. 여기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런던 아이나 두바이 아이 비슷하게 이렇게 큰 원형 그 뭐라 할까요? 열차 같은 거 이렇게 그 회전 열차 같은 거 하시겠다고 네. 그 비전 제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암역 보면 거기 가지고 또 얘기가 많아요. 그럼 어느 아파트 단지에 조망권에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면서 그렇게 마포, 상암 뭐 그다음에 저기 강변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나 뭐 이런 지역들도 경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용적률 상당히 많이 풀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데 노도강 지역에서 도하고 강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건 개발 이슈 몇 개 준다 해서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가 봐요.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풀기에는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뭐 성북이나 미아 뉴타운 지역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안 된 지역은 아직까지 이렇게 노후화가 아주 심한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독 아파트라는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뭐 다세대, 뭐 연립, 뭐 이런 데 사는 국민들도 절반이고 또 아파트 사는 사람이 절반인데 네. 워낙에 또 아파트에 쏠림 현상이 좀 네, 심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라는 주거 상품을 계속 만드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아파트는 여전히 비싸니까 약간 그래도 좀 저렴한 주거지로 그래도 남아있는 게 좀 좋은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남아있는 부분도 있긴 해야 됩니다만 뭐 모든 남아 계신 분들도 목표는 사실 아파트 입성이에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실상을 통계 비교를 할 때 OECD 국가와 비교하는 통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해석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 비해서 뭐 자가 보유율 얼마고 주택 공급률 얼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비교할 때 단순 비교는 정말 우리나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60년에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만 불이 넘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근 50년 만에 국민소득이 100불이었던 나라가 3만 불까지 간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주거 지역, 그 집 중에서 우리가 속칭 살고 싶은 집이라는 건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벌써 뭐 주택 공급률이 몇 %가 넘었더라. 아무 의미 없는 통계예요.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이라는 게 더 그 개수가 중요한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막 결혼하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도강 지역에 있는 그냥 예전 지어진 붉은색 빌라 거기 가서 신혼집 하자고 하면 아마 아내분 되실 분이 막 울겠죠.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임대주택이든 간에 아파트 들어가자.
그걸 당연히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주택 관련한 통계를 OECD 국가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네네. 왜?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가끔 저도 저 파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일부러 예전에 고풍스러운 맨션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100년 됐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철조망으로 된 엘리베이터 뭔지 아시죠? 네네. 착 하고 들어가가지고 요만한데 네. 근데 그게 너무 운치 있고 100년 됐는데 물론 우풍도 있고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나라들은 그때도 국민소득이 이랬잖아요. 그때의 어떤 문화적 퀄리티가 남아있는 거 유지되니까 그때 지어진 집에 들어가도 뭐 특별히 뭐가 없어요. 네. 최첨단 집은 아니지만 운치 있잖아. 이게 되는데 우리 운치를 찾아서 196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실 빨간 건물에 네. 우풍 좀 강하고 예, 힘들죠. 없죠. 예, 네, 주차 바로 힘들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도 불편한 짓인데 계속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소득에 맞아야 되니까. 예. 공간 구조상 우리나라에 좀 잘 맞는 주거 유형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잠깐 보면 그 역전세난이라든지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지금 한은에서는 이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심각성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고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좀 억누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아마 모든 경제학자가 걱정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죠.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국가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다 잡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당연히 걱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 총재께서도 발언하셨듯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가계부채가 좀 낮아졌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속상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또 이 정책 자금으로 가계부채를 더 늘려놔서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그럼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교수님, 부동산이 특정 지역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신 근거가 뭡니까? 저한테 또 그 질문 많이 하세요. 네네. 자, 근데 한은에서 가계부채, 한은 얘기 하셨으니까 한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는 보고서나 언급도 했지만, 한은 그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또 뭐에 대한 보고서도 있냐면, 우리 개인 같은 민간에서 지금 유휴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이 100조 원이에요. 초과 저축액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늘어났죠. 이 100조 원의 초과 저축이 지금 오갈 데가 없거든요. 네. 주식도 옛날 같지 않죠. 그리고 이미 삼전 같은 거 다 사놨고, 그리고 코인은 누가 합니까? 이 100조 원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 100조 원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손해인 거 다 하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낮으니, 그러면 그 다음 선택지는 당연히 돈은 어디다 키핑해 놓는다? 부동산이거든요. 그 100조 원 정도 유휴 저축, 그러니까 잉여 저축 생긴 사람들은 저 교외 지역에 뭐 나홀로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 안 사요. 야, 그냥 뭐 지든다 뭐 이렇게 해서 야, 그냥 질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송파를 비롯해서 강남 상구는 뭐 최저가 갱신한 단지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채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시중에 그냥 참 저도 부러운 친구 있어요. 여기서 그 친구 그 일하는 건물도 보이는데 그래요? 그 친구 같은 경우 네. 요즘 하도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뭐 지난 한 2, 3년 동안 성과급으로 받은 돈만 30억이 돼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돈 가지고 예전에 모은 돈으로 집 샀는데 이 30억 어떻게 해야 돼, 정호야?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게 굴지 말고 나한테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 하고 끊죠. 네네.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은 남은 투자처가 안심한 투자처가 부동산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버신 분들은 나중엔 결국엔 부동산으로 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담인데 주식은 불이거든요. 네네. 이 불을 잘 다스려야 되다 보니 뭔가 이런 안정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여의도 바닥에 거의 뭐 네. 풍수학이에요. 재밌네요. 네. 그 오행으로 또 풀어주시니까요. 네. 자, 그럼 결국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좀 흔히 말해서 너 어디 샀어? 너 어느 동네 살아? 했을 때
나 어디 하면 그래도 끄떡일 정도 아주 우아는 아니더라도 그런 데는 저는 안정적이다. 아, 네. 지금 사도 전혀 문제 없다. 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 대신 뭔가 시키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회무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자 직업들이 있죠. 이제는 교수님이 이제 꺼지시라는 거죠. 일종의 꺼지세요예요. 경제학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